험준한 산맥과 중국산 무기만 믿고 태국을 도발하던 캄보디아군. 그들은 태국 따위는 막을 수 있다며 오만하게 코웃음 쳤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그들의 자신감은 처참한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산 뒤에 숨어있던 캄보디아의 벙커들이 소리소문 없이 초토화돼 버렸기 때문인데요. 더욱 충격적인 반전은 태국 공군이 이 기적을 만든 무기가 수조 원짜리 최첨단 스텔스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기술진이 27년간 묵묵히 피땀 흘려 갈고 닦은 아주 작고 투박한 날개 하나였습니다. 중국의 무기로 무장한 캄보디아를 침묵하게 만든 대한민국의 숨겨진 비밀 병기. 도대체 그날 국경 하늘 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그 통쾌한 진실이 시작됩니다. 쾅! 고막을 찢는 파열음과 함께 벙커 천장에서 희뿌연 먼지가 커피 잔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반경 2km 밖에서 터진 소리가 여기까지 진동을 전달하다니 중국산 122mm 다연장 로켓의 화력 하나는 인정해줄 만하더군요. 물론 정확도는 형편없어서 논밭을 갈아엎는 수준에 불과했지만 5분에 한 번씩 땅을 뒤집어 놓는 저 무식한 물량 공세는 사람의 신경을 갉아먹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먼지가 앉은 커피를 바닥에 쏟아버리며 신경질적으로 전술 모니터를 바라보았죠. 국경 너머 캄보디아 쪽 당렉 산맥 뒤편에서 붉은 점들이 쉴 새 없이 깜빡이고 있었는데 그 꼴이 마치 고장난 크리스마스 전구 같지 뭡니까? 태국 공군 상황실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전화벨은 끊어질 듯 울어대고 젊은 장교들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좌표만 불러대고 있었으니까요. 제기랄. 브라보 편대 출격시켜. 저기 산 뒤에 숨어서 쏘는 놈들 머리통을 날려버려야 한다고. 수탭 대령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핏발선 그의 눈은 당장이라도 F-16 조종석에 뛰어 올라갈 기세였죠. 하지만 저는 아주 차분하게 어찌 보면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게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난장판 속에서 이성을 유지하고 있는 건 미 공군 파견 고문관인 저 리처드 벤스 대령뿐이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진정하세요, 수탭. 출격은 안 됩니다. 리처드, 지금 밖에서 민간인들이 죽어나가고 있어. 우리 F-16은 장식품이야? 장식품은 아니지만 국경을 넘는 순간 당신들은 침략자가 됩니다. 워싱턴 지침 잊었어요? 방어적 대응만 허용한다. F-16이 국경 넘어서 폭탄 하나라도 떨구는 순간 중국 놈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개입할 겁니다. 제 말에 수탭은 입술을 깨물며 털썩 의자에 주저앉더군요. 분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현실이었을 겁니다. 캄보디아 놈들은 아주 교활하게도 해발 600m가 넘는 험준한 산맥 바로 뒤편 그 가파른 경사면에 로켓 발사대를 숨겨놓고 쏘아대고 있었습니다. 태국 쪽에서는 산에 가려서 직사하기로는 절대 맞출 수 없다는 뜻이었죠. 그렇다고 곡사포를 쏘자니 각도가 안 나오고 전투기를 띄우자니 국경 침범이 되는 완벽한 외통수였습니다. 젠장. 놈들은 산 뒤에 숨어서 우릴 비웃고 있어. 이게 전쟁이야? 이건 학살이라고. 수탭의 탄식을 들으며 저는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상황실 구석에 켜져 있던 TV 뉴스 속보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속보, 한국 목포에서 태국인 숙련공 4명, 캄보디아인 집단에게 피습, 중퇴. 화면에는 한국의 유흥가 골목, 피를 흘리며 실려가는 태국인들의 모습이 CCTV 영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와우, 수탭. 저거 봐요. 당신네 국민들 한국 노래방에서도 전투 중이네요. 마이크로 머리를 깰 정도라니 참 열정적인 민족들 아닙니까? 분위기를 좀 환기해보려고 던진 농담이었는데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수탭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상황실에 있던 젊은 장교들의 눈빛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있던 눈동자에 시퍼런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거든요. 그건 군인의 눈빛이라기보다는 복수를 다짐한 야수의 눈빛에 가까웠습니다. 리처드, 당신 눈에는 저게 웃겨? 내 동생, 내 친구가 한국에서 돈 벌겠다고 갔다가 저런 꼴을 당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손발이 묶여서 구경만 하라고? 그때였습니다. 구석진 자리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던 한 남자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짙은 회색 작업복에 믹스커피 종이컵을 든 남자. 한국에서 온 기술지원팀장 최민재였습니다. 그는 마치 이 전쟁통이 남의 집 불구경이라도 되는 듯 무심한 표정으로 걸어 나오더군요. 고문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F-16이 국경을 넘으면 안 되죠. 최민재는 유창한 영어로 하지만 묘하게 건조한 억양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그를 삐딱하게 바라보았죠. 그래서요, 미스터 최? 한국에서는 노래방 싸움 말리는 법 말고 국경 안 넘고 산 뒤를 때리는 마법이라도 가르칩니까?
제 비아냥거림에도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칠판에 그려진 산맥 단면도 위에 붉은색 마커로 기이한 곡선 하나를 쓱 그어버리더군요. 그건 포물선도 아니고 직선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듯한 산 정상을 휘감아 돌아 적의 뒤통수로 꽂히는 그림이었죠. 마법은 없습니다. 물리학만 있을 뿐이죠. 산을 넘을 수 없다면 돌아서 가면 됩니다. 바람을 타고요. 바람을 타? 지금 글라이더 날리자는 겁니까? 저기 로켓이 비 오듯 쏟아지는데 전투기는 안전한 곳 국경 100km 뒤에 머무르면 됩니다. 거기서 떨구면 나머지는 우리 물건이 알아서 찾아갈 겁니다. 최민재의 말에 저는 하마터면 뿜을 뻔했습니다. 100km 밖에서 엔진도 없는 폭탄을 떨구는데 그게 산을 넘어 표적을 때린다? 미 공군이 왜 수천억 달러를 들여 미사일을 개발했겠습니까? 이봐요, 미스터 최. 당신네 회사가 만든 그 KGB인가 뭔가 하는 장난감 카달로그 스펙은 봤습니다. 근데 여긴 실험실이 아니라 전장이에요. F-16은 내 자식 같은 기체입니다. 저런 검증도 안 된 한국산 액세서리를 달고 날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세계 최강의 전투기인 펠컨의 날개 밑에 어디서 굴러먹던 쇠몽둥이 같은 폭탄을 매단다는 발상 자체가 불쾌했으니까요. 하지만 최민재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켜더니 나지막히 중얼거렸습니다. 장난감인지 아닌지는 쏴보면 알겠죠. 한국에선 택배 기사가 주소지 틀리는 법 없거든요. 그게 설령 산 꼭대기라도 말입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묘한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기술자의 자신감이라기보다는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승부사의 오기에 가까워 보였죠. 수텝 대령이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브라보 편대 무장 변경한다. 미제 JDAM 내려. 그리고 한국산 KGB 장착해. 작전명은 사일런트 헌터로 한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흘렸지만 이미 상황은 제 손을 떠나 있었습니다. 과연 저 오만방자한 한국 기술자의 장담대로 바람을 타고 산을 넘는 기적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제 예상대로 값비싼 불꽃놀이로 끝날까요? 확실한 건 오늘 밤 태국 하늘에서 아주 이상하고 기괴한 실험이 시작될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반쯤 포기한 심정으로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어디 한번 봅시다. 그 유령이 진짜로 날 수 있는지. 모니터 속 경납고의 풍경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었습니다. 노란색 무장장착용 카트가 F-16의 날개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가더니 제가 그토록 신뢰하던 미제 JDAM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정체불명의 회색 튜브를 매달기 시작했으니까요. 그건 폭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날개 달린 쇠파이프에 가까워 보였는데 매끈하고 육중한 미제 무기들이 뿜어내는 그 특유의 위압감 따위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더군요. 저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최고급 스포츠카에 저가형 재생 타이어를 끼우는 꼴을 보는 기분이었거든요. 수텝 대령, 지금 당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합니까? 저는 팔짱을 낀 채 모니터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수텝은 이미 제 말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무전기를 귀에 대고 정비반장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지 뭡니까? 체결 상태 확인해. 데이터 링크 케이블, 핀 번호 3번이랑 5번 맞물리는지 2번 체크하라고. 한국 측 매뉴얼대로 안 하면 죽을 줄 알아.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침착함 대신 일종의 광기 어린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도박을 멈춰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죠. 워싱턴에 보고하면 당장 작전 중지 명령이 떨어지겠지만 물리적으로 그 명령이 도달하기까진 최소 30분이 걸릴 테고 저들은 이미 이륙 준비를 마치고 활주로로 나갈 기세였으니까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작전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기술적 증거를 찾아내어 저들의 코앞에 들이미는 것이었죠. 저는 재빨리 제 개인 단말기를 꺼내 보안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KGB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자 미 국방정보국 데이터베이스 구석에 처박혀 있던 3장짜리 얇은 보고서가 튀어나오더군요. 내용은 빈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GPS 유도 키트, 저가형, 활공 날개 장착. 그게 전부였죠. 저는 콧방귀를 끼며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세상에, 이 물건은 자체 추진체도 없이 오로지 위치 에너지와 양력만으로 100km를 날아간다고 적혀 있지 않겠습니까? 이봐요, 미스터 최. 이거 완전 사기 수준인데. 저는 참지 못하고 다시 최민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모니터 앞에서 무언가를 뚫어져라 체크하고 있더군요. 제가 들이민 태블릿 화면을 흘끗 보더니 그는 귀찮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냐고?
여기 스펙을 봐요. 상용 GPS를 쓴다고? 캄보디아군 뒤에는 중국 기술 고문들이 버티고 있어요. 놈들이 재밍 전파를 쏘면 이 장난감은 눈먼 장님이 돼서 엉뚱한 민가에 떨어질 겁니다. 그때 발생할 외교적 파장은 당신이 책임질 겁니까? 제 지적은 꽤 날카로운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상용 GPS는 군용 코드보다 재밍에 취약하니까요. 하지만 최민재는 믹스커피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탈탈 털어 마시더니 빈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정확히 던져 넣으며 대꾸했습니다. 재밍이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소리죠? GPS가 끊기면 관성 항법 장치가 받습니다. 그것도 끊기면요? 내장된 지형 대조 시스템이 바통을 이어받죠. 쉽게 말해 눈을 가리면 귀로 듣고 귀를 막으면 손으로 더듬어서라도 찾아간다는 뜻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길을 잃는 걸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에 태어난 대답에 저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허세일까요? 아니면 진짜 기술적 자신감일까요? 최민재는 저와의 논쟁을 끝내려는 듯 다시 마이크를 잡고 한국어로 무언가를 지시하기 시작했죠. 그 모습이 어찌나 얄밉던지 저는 이를 갈며 자리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주죠. 저는 상황실 메인 콘솔 중 하나를 독점하고 F-16이 보내오는 실시간 원격 측정 데이터를 제 개인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만약 저 한국산 폭탄이 떨어지는 순간 조금이라도 궤도를 이탈하거나 신호가 끊긴다면 그 즉시 데이터를 캡처해서 워싱턴에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산 무기의 위험성 보고서의 결정적인 증거로 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때 경납고 문이 열리고 파일럿들이 기체로 걸어가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선두에 선 건 아티트 대위였는데 그의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헬멧을 옆구리에 낀 채 입술을 굳게 다물고 걷는 그 모습에서 서늘한 살기가 느껴졌거든요. 아까 뉴스에서 본 목포 사건이 그들의 심장에 불을 지른 게 분명했습니다.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러 가는 군인이 아니라 형제들의 피를 갚으러 가는 복수기의 뒷모습이었죠. 그들은 조종석에 앉아 캐노피를 닫기 전 서로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대신 주먹을 가슴에 2번 두드렸습니다. 엔진 시동. 수탭 대령의 명령이 떨어지자 스피커를 통해 제트 엔진의 날카로운 구동음이 상황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F-16 4대가 굉음을 내뿜으며 유도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죠. 활주로 끝에 정렬한 그들의 날개 밑에는 이질적인 회색 튜브들이 마치 잠자는 박쥐처럼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속의 수치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고도, 속도, 풍향, 그리고 목표물까지의 거리. 모든 데이터가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 경보음은 멈추지 않았죠. 국경선 100km 밖에서 투하한다. 당렉 산맥의 난기류는 F-16 조종사들 사이에서도 악명이 높았습니다. 저 가벼운 활공 폭탄이 그 거친 바람을 뚫고 산 뒤로 넘어간다니 물리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도박이었습니다. 브라보 리더, 이륙 허가한다. 사냥을 시작해. 관제탑의 교신이 떨어지자마자 아티트 대위의 기체가 애프터버너를 점화했습니다. 시퍼런 화염을 내뿜으며 기체가 박차고 나가더니 순식간에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솟구쳐 올랐죠. 그 뒤를 이어 나머지 3대의 기체도 차례로 밤하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 결과가 쪽박일지 대박일지는 불과 몇십 분 뒤면 판가름 날 테니까요. 저는 팔짱을 낀 손가락으로 팔뚝을 초조하게 두드리며 레이더 화면상의 점들이 작전 구역으로 접근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디 그 잘난 한국산 내비게이션 성능 좀 볼까? 제 중얼거림을 들었는지 옆자리에 최민재가 슬쩍 저를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미소가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더군요. 그는 마치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너무나도 평온하게 다음 커피 믹스 봉지를 뜯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만약에 저 고철 덩어리들이 성공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밤은 전쟁의 역사가 바뀌는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 말입니다. 그 불길한 예감은 마치 차가운 뱀 한 마리가 등줄기를 타고 기어오르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시선을 모니터에서 떼지 못했죠. F-16 편대가 뿜어내는 푸른 배기열이 적외선 카메라 화면 속에서 점차 작아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꼭 돌아오지 못할 심연 속으로 다이빙하는 불나방들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팔짱만 끼고 지켜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만약 저 작전이 실패한다면, 그래서 엉뚱한 민간인 구역에 폭탄이 떨어지거나 기체가 격추당한다면 그 정치적 후폭풍은 고스란히 미 공군의 관리 소홀로 귀결될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즉시 상황실 메인 콘솔에서 제 개인 노트북으로 데이터 스트림을 우회시켰습니다.
겉으로는 태국군을 지원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저 정체불명의 한국산 시스템을 발가벗겨서 치명적인 결함을 찾아내려는 의도였죠. 어디 그 잘난 유령의 속을 좀 들여다볼까? 저는 헤드셋을 눌렀으며 본격적인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자 화려한 전술지도 뒤에 숨겨져 있던 원시적인 데이터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화면 위로 쏟아져 내리더군요. 그것은 마치 화려한 무대 뒤편의 어지러운 배선 뭉치를 훔쳐보는 것과 같은 은밀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코드의 흐름이 묘했습니다. 보통의 군용 데이터라면 복잡한 암호화 프로토콜과 불필요한 더미 데이터들이 섞여 있어 툭툭 끊기거나 거친 파형을 그리기 마련인데 이 녀석은 달랐습니다. 마치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의 악보처럼 혹은 흐르는 강물처럼 데이터가 막힘없이 그리고 기이할 정도로 정갈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데이터의 발신지를 역추적했습니다. 신호는 하늘 위 F-16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제 옆자리 상황실 구석진 곳에 처박혀 있는 낡은 서버렉에서 1차 가공되어 올라가고 있더군요. 그곳은 이 최첨단 상황실에서 유일하게 조명이 닿지 않는 그림자 같은 공간, 바로 최민재 수석의 영역이었죠. 저는 헤드셋을 벗어던지고 그 어둠의 구역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발소리가 꽤 요란하게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최민재는 뒤도 돌아보지 않더군요. 그의 책상은 전쟁터의 참모본부라기보다는 마치 대학 연구실 구석자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질적인 풍경이었습니다.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 수북히 쌓인 커피 믹스 봉지들, 그리고 용도를 알 수 없는 복잡한 전선들이 뱀처럼 얽혀있는 그 책상 위에서 그는 마치 피아니스트처럼 고요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장교들이 고함을 지르고 무전기가 찢어질 듯 울어대는 와중에도 그의 공간만큼은 진공 상태처럼 완벽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미스터 최. 제가 그의 등 뒤에 바짝 다가서서 불렀습니다. 그제야 그가 고개를 살짝 돌리더군요. 모니터 불빛을 받아 창백하게 빛나는 그의 안경 너머로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건조한 눈동자가 저를 응시했습니다. 데이터 스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짠 알고리즘 이거 뭡니까? 표준 나토 규격이랑 프로토콜이 미세하게 안 맞아요. 중간에 데이터를 한번 거쳐서 가던데 거기서 딜레이가 발생하면 폭탄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짐짓 위협적인 어조로 몰아붙였습니다. 어떻게든 그의 평정심을 깨뜨려 불안감을 끄집어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최민재는 한숨을 푹 쉬더니 자신의 모니터 한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덤덤하게 대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딜레이가 아니라 번역입니다. 번역? F-16은 미국말을 쓰고 KGB는 한국말을 쓰니까요. 기체가 지금 떨어뜨려 라고 영어로 명령하면 우리 시스템이 0.002초 만에 지금 가라 라고 한국식 억양으로 바꿔서 폭탄에 전달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엔터키를 탁하고 경쾌하게 눌렀습니다. 방금 보정했습니다. 제로로 수렴합니다. 그의 말투에는 일말의 의심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그 뻔뻔할 정도의 태연함이 저를 더 자극하더군요. 저는 의자를 끌어와 아예 그의 옆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 남자가 진짜 천재인지 아니면 희대의 사기꾼인지 끝까지 지켜봐야겠다는 오기가 생겼기 때문이죠. 좋습니다. 번역기 성능은 그렇다 치고 핵심은 유도 성능이에요. 지금 전방 80km 지점, 고도 2만 피트. 난기류가 심합니다. 미제 JDAM도 저런 날씨엔 투하를 꺼려요. 그런데 활공 날개 하나 믿고 100km를 날아가겠다고요? 대령님은 새가 바람이랑 싸운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민재가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더군요.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철학 강의 들으러 온 거 아닙니다. 새는 바람이랑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바람 위에 올라타죠. KGB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바람이 불면 고도를 높여서 위치 에너지를 벌고 뒷바람이 불면 날개를 접어서 속도를 냅니다. 싸우지 않고 이용하는 것, 그게 한국식입니다. 그는 화면에 띄워진 3D 지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붉은색 바람의 흐름이 당맥 산맥을 휘감아 돌고 있었는데 최민재가 설계한 비행 경로인 그 파란색 실선은 바람의 저항을 뚫는 게 아니라 마치 물결처럼 바람의 결을 타고 넘실대고 있었죠. 그건 무기의 궤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예술적인 분놀림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때 수탭 대령의 다급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브라보 리더, 목표 지점 도달, 투하 카운트다운. 상황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더군요. 모든 시선이 메인 스크린으로 쏠렸습니다. F-16 4대가 고도를 유지한 채 투하 지점에 진입하고 있었죠. 10, 9, 8,
카운트다운이 흐르는 동안 저는 곁눈질로 최민재를 살폈습니다. 보통의 엔지니어라면 이 순간 손톱을 물어뜯거나 다리를 떠는 게 정상일 겁니다.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의 성패가 갈리는 순간이니까요. 그런데 이 남자는 정말이지 기가 찰 노릇이게도 믹스커피 봉지의 끄트머리를 아주 정성스럽게 뜯고 있지 뭡니까? 마치 이 역사적인 순간보다 커피 물 조절이 더 중요하다는 듯한 그 태도에 저는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투하. 아티떼위의 복창과 함께 화면 속 F-16의 날개 밑에서 회색 점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툭 하고 분리된 그 점들은 잠시 허공으로 곤두박질 치는가 싶더니 이내 하얀색 날개를 쫙 펼치며 기류를 타기 시작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라졌어. 레이더 담당 장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상황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메인 레이더 화면에서 방금 투하된 KGB의 신호가 감쪽같이 증발해 버린 겁니다. 신호 소실. 로스트. 격추된 건가? 아니야, 대공포 발사는 감지되지 않았어. 뭐야? 공중분해된 거야? 수탭 대령이 저를 보며 핏대를 세웠습니다. 리처드, 당신 말이 맞았어. 불량품이야. 떨어지자마자 신호가 끊겼다고. 저는 속으로 그럼 그렇지라고 쾌재를 부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만약 적의 통제 불능 상태로 민가에 떨어진다면 재앙이었으니까요. 저는 즉시 최민재의 어깨를 잡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어떻게 된 겁니까? 텔레메트리 끊겼잖아요. 자폭 시퀀스 가동해요. 당장. 하지만 최민재는 제 손을 귀찮다는 듯 털어내며 뜨거운 물을 부은 종이컵을 입으로 후후 불더군요. 그리고는 자신의 모니터 한 구석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끊긴 게 아닙니다. 숨은 겁니다. 숨다니? 레이더에서 사라졌는데. 그러니까 유령이죠. 대령님, 레이더는 덩치 큰 녀석들만 잡도록 세팅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은 작고 조용하고 무엇보다 몸을 낮출 줄 압니다. 그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레이더 화면이 아니라 지형 대조 센서가 보내오는 열영상 데이터였습니다. 그곳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4개의 푸른 점이 레이더의 감시망보다 훨씬 낮은 저고도, 그러니까 산맥의 능선 바로 위를 스치듯이 날아가고 있었죠. 마치 맹금류가 사냥감을 덮치기 직전 날개를 접고 수풀 사이로 숨어들듯이 KGB는 레이더의 사각지대인 계곡 사이로 파고들어 은밀한 비행을 시작한 셈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침묵의 시간입니다. 눈으로 쫓지 마세요. 마음으로 기다리시죠. 최민재는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키며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거만하고도 동시에 경외스럽던지 저는 그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더군요.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는데 저 남자의 심박수는 분당 60회도 안 될 것 같은 그 기이한 대조. 그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상황실의 진짜 지휘관은 고함을 지르는 수탭도 뒷짐을 진 저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전장의 판을 짜고 있는 건 구석자리에서 믹스커피나 타 마시고 있는 저 조용한 기술자라는 것을요. 좋아, 미스터 최.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저는 의자를 바짝 당겨 그의 모니터 앞으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시자가 아니라 기묘한 마술쇼의 관객이 된 기분으로 그 보이지 않는 비행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과연 저 유령들이 산을 넘을 수 있을지 아니면 계곡의 바위에 처박혀 고철이 될지 그 답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둠은 생각보다 길고 침묵은 물리적인 무게를 가지고 짓눌러 왔습니다. 상황실 벽에 걸린 디지털 시계의 초침이 47초에서 48초로 넘어가는 그 찰나의 순간이 제게는 마치 영겁의 시간처럼 늘어져 느껴졌으니까요. 제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려 셔츠를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는데 그 불쾌한 감각조차 지금은 사치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제 모든 신경은 눈앞에 칠흑 같은 모니터에 쏠려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목구멍에서 탁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엔진도 없는 쇳덩어리가 100km를 날아간다는 건 골프공을 쳐서 구름 위로 넘긴 다음 홀인원을 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소리 아닙니까? 이건 미친 짓이야. 바람이 바뀌었어. 치풍이 15노트야. 저 가벼운 날개 따위는 종이장처럼 구겨져서 절벽에 처박힐 게 뻔해. 저는 최민재에게 들리지 않게 입술만 달싹이며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실패해라. 아니, 실패해야만 한다. 그래야 내 20년 군생활의 상식이 지켜지고 미국 무기체계의 위험이 유지되니까. 그런 비틀린 기도를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순간 정적을 깨고 무전기 스피커에서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낯선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군이 아니라
우리가 도청하고 있던 캄보디아군 지휘부의 통신망이었습니다. 이상무. 공중 감시 레이더 클리어. 태국 놈들 겁먹어서 도망갔다. 저녁 배식 시작해. 그들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아니, 나른하기까지 했죠.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 위로 죽음의 신이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태국 전투기들은 레이더 사거리 밖에서 기술을 돌렸으니 그들 입장에서는 하늘이 텅 빈 것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바보 같은 놈들. 하늘이 비어있다고 안전한 게 아닌데. 최민재가 커피잔을 입가에 댄 채 나지막히 속삭였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화악. 검은색이었던 열 영상 모니터가 순식간에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그것은 카메라의 노출값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거대한 열 에너지가 일시에 방출되었다는 뜻이었죠.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섬광이 연달아 화면을 뒤덮었습니다. 뭐야? 센서 오류인가? 저는 반사적으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면이 진정되고 연기가 거치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캄보디아군이 당렉 산맥 뒤편 그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숨겨두었던 122mm 방사포 진지 4곳이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마치 거인이 손가락으로 꾹 눌러버린 것처럼 로켓 발사대가 있던 자리는 시커먼 크레이터로 변해 있었고 주변의 탄약고가 유폭을 일으키며 2차 폭발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명중. 전탄 명중입니다. 타겟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전부 침묵. 판독관의 외침이 터져나오자 상황실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수탭 대령은 헤드셋을 집어던지며 환호했고 장교들은 서로 얼싸안고 방방 뛰었죠. 하지만 저는 그 환호성 속에 섞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제 뇌가 눈앞의 현실을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말도 안 돼. 이건 우연이야. 그래, 운이 좋았어. 난기류가 우연히 폭탄을 밀어준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산악 지형에서 유도탄이 핀포인트로 꽂힐 수가 없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최민재의 어깨를 잡아 돌렸습니다. 제 얼굴은 아마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을 겁니다. 이봐요, 데이터 내놔요. 로그 파일 까보라고. 이거 럭키샷이지? 어쩌다 바람 타고 들어간 거지? 제 추궁에도 최민재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키보드 단축키를 몇 번 누르더군요. 그러자 메인 스크린에 방금 투하된 KGGB 4발의 비행 궤적과 최종 타격 데이터가 붉은 글씨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누군가 제 뒤통수를 망치로 내려친 것 같은 충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표적 알파 오차 3.4m, 표적 브라보 오차 4.1m, 표적 찰리 오차 2.8m, 표적 델타 오차 3.9m, 3m? 100km 밖에서 던졌는데 오차가 3m라고?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미제 JDAM도 GPS 수신이 완벽한 평지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하물며 여기는 산악 지형, 그것도 산 뒤편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진입 각도였습니다. 진입각 87도. 이건 수직 낙하잖아. 활공폭탄이 어떻게 수직으로 꽂혀? 활공폭탄은 비스듬히 날아가서 꽂히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산 뒤에 숨은 적을 때리기가 어려운 거고요. 그런데 이 망할 한국산 유령들은 목표물 상공까지 날아간 다음 마치 매가 날개를 접고 급강하듯 수직으로 꺾어서 꽂힌 겁니다. 팝업 기동입니다. 최민재가 덤덤하게 설명하더군요. 목표물 3km 전방에서 기술을 급격히 들어올려 고도를 확보한 뒤 상공에서 수직으로 찍어 누르는 거죠. 그래야 산 뒤에 숨은 쥐새끼들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아, 참고로 이 기동 알고리즘은 제가 믹스커피 물 조절하다가 영감을 얻은 겁니다. 거짓말. 그런 고난도 기동을 하려면 운동 에너지가 엄청나게 필요해. 엔진도 없는 쇳덩이가 무슨 수로 다시 상승을 해? 그러니까 바람을 탔다고 했잖습니까? 계곡에서 불어올리는 상승 기류. 우리 센서가 그 바람길을 읽고 거기 올라탄 겁니다. 서핑하듯이요. 그는 화면 구석에 있는 그래프 하나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실시간 풍향 데이터와 KGGB의 날개 각도 제어 로그가 일치하고 있더군요. 그건 우연이나 운이 아니었습니다. 기류의 흐름 하나하나까지 계산해서 날개를 0.1도 단위로 비틀어대는 소름 끼치도록 정교한 수학의 승리였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내 조국, 위대한 미 합중국의 기술력이 이 꼬질꼬질한 동양인 엔지니어의 알고리즘에 밀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불발탄이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캄보디아 놈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반격할 거야. 저는 애써 부정하며 다른 꼬투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패배감에 쐐기를 박는 영상이 드론 카메라를 통해 전송되기 시작했죠. 파괴된 캄보디아 진지에서 살아남은 병사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전의가 아닌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눈에 보이는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아무런 징조도 없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보이지 않는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였죠. 들리십니까, 대령님? 최민재가 헤드셋을 벗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뭐가 말입니까? 침묵 말입니다. 적의 포격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까까지 5분 간격으로 땅을 울리던 쿵쿵 소리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는 것을요. 상황실은 환호성으로 시끄러웠지만 국경 너머 전장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한국산 유령 4마리가 그 시끄러운 중국산 로켓들의 입을 영원히 다물게 해버린 겁니다. 수탭 대령이 저에게 다가와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저를 꿰뚫어보고 있었죠. 리처드, 봤어?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야. 당신네 F-16이 훌륭한 활이라는 건 인정해. 하지만 오늘 밤 그 활에 걸린 화살이 누구 건지는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 그의 뼈있는 농담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모니터 속의 수치 오차 3.4m라는 그 압도적인 팩트만 노려볼 뿐이었죠.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위장이 뒤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인으로서 전문가로서 인정해야만 하는 진실이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건 요행이 아니었습니다. 27년간 깎고 다듬은 집요함이 만들어낸 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을 깨운 건 바로 제 옆에서 태연하게 빈 커피 믹스 봉지를 접고 있는 저 남자였고요. 배송 완료됐으니 이제 퇴근해도 됩니까? 야근 수당은 안 쳐주실 것 같고. 최민재가 기지개를 켜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제가 알고 있던 전쟁의 상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젠장, 목포 노래방 사건으로 시작된 이 코미디 같은 하루가 결국은 제 군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밤으로 기록되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최민재의 쿨한 퇴근 선언은 제 귀에 마치 폭탄이 터지는 소리처럼 비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아니, 사실 폭탄은 이미 터졌고 상황은 종료되었는데 제 머릿속의 전장은 이제 막 불이 붙기 시작한 참이었으니까요. 3.4m라는 그 압도적인 숫자가 제 자존심을 난도질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군사 전문가로서의 본능은 더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실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너머에 제가 모르는 혹은 미국이 오만하게 간과하고 있는 거대한 비밀이 도사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잠깐 이대로는 못 갑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최민재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꽤나 거친 손길이었음에도 그는 놀란 기색 하나 없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 무심한 눈동자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아마도 세계 최강미 공군의 위험 따위는 온데간데 없이 당혹감과 호기심으로 얼룩진 초라한 패배자였을 겁니다. 야근 수당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보여줘요. 그 유령의 뇌를 말입니다. 뇌라니요? 알고리즘 말입니다. 바람을 탄다, 기류를 읽는다. 말은 번지르르하지만 그게 코드로 구현되려면 데이터가 필요해요. 엄청난 양의 실전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고. 당신네 나라는 산악 지형에서 전쟁을 치러본 적도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캄보디아의 이 험한 골짜기 바람을 꿰뚫고 있는 겁니까? 제 추궁은 절박했습니다. 미 공군도 수십 년간 전 세계의 지형 데이터를 수집해왔지만 국지적인 난기류 패턴까지 실시간으로 예측해서 활공탄에 적용하는 건 슈퍼컴퓨터로도 쉽지 않은 영역이었으니까요. 최민재는 제 손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떼어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보여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보고 나서 판단하죠. 그는 다시 자리에 앉더니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려 숨겨진 폴더 하나를 열었습니다. 프로젝트 M 유령 이라는 투박한 이름의 폴더였는데 그 안에는 수천, 아니 수만 개의 로그 파일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더군요. 저는 화면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 파일들의 생성 날짜와 헤더 정보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로그 2005년 11월 23일 지리산 천왕봉 고도 1915m 하강기류 데이터.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2005년? 벌써 20년 전 데이터였습니다. 로그 2012년 4월 15일 태백산맥 대관령 측풍 45노트 활공시험 로그 2018년 9월 9일 설악산 공룡 능선 급경사 진입 시뮬레이션
읽어내려갈수록 말문이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파일들은 단순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그 척박하고 험준한 산하를 누군가가 발로 뛰고 날개로 훑으며 축적해온 피와 땀의 기록이었죠. 파일명 옆에는 실패, 재도전, 성공 같은 메모들이 꼬리표처럼 붙어 있었는데 그건 마치 훈장처럼 보이지 뭡니까? 한국 국토의 70%가 산입니다. 그것도 아주 지랄맞게 험한 산들이죠. 최민재가 덤덤하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사막이나 평원에서 싸우는 법을 연구했지만 우리는 산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연구했습니다. 우리 기술진은 지난 20년 동안 매년 태풍이 올 때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람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비행기가 못 뜨면 드론을 띄우고 드론이 추락하면 직접 센서를 들고 올라갔죠. 저는 다시 화면 속의 데이터를 응시했습니다. 그곳에는 숫자가 아니라 집념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형 대조 일치율 99.8%. 바람 보정 알고리즘 버전 1420. 이건 미친 짓이었습니다. 아니, 숭고한 광기였습니다. 고작 저가형 유도탄 하나를 만들기 위해 한 나라의 지형과 기상을 통째로 데이터화해서 무기체계에 심어놓다니요. 캄보디아의 당렉 산맥이 험하다고는 하지만 한국의 그 악명 높은 산악 지형들에 비하면 그저 동네 뒷산 수준이었던 겁니다. 즉, 오늘 밤 이 작전이 성공한 건 최신 기술 덕분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이건 기억의 승리입니다. 한국의 산들이 가르쳐준 기억이 이곳 캄보디아의 산에서도 통한 것뿐이죠. 우리 KGB에게 산은 장애물이 아니라 놀이터니까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미국은 무기를 공산품으로 만들었지만 한국은 무기를 장인의 작품으로 깎아왔던 겁니다. 플랫폼의 성능을 맹신하던 제 오만이 산산이 조각나는 순간이었죠. 저는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 작은 동양의 나라가 가진 저력은 겉으로 보이는 스펙, 그 이상의 무언가, 즉 축적된 시간의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상황실의 축제 분위기를 찬물 끼얹듯 가르는 날카로운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그것은 일반 전화가 아닌 제 허리춤에 차고 있던 암호화된 위성 전화기, 즉 워싱턴 직통 라인이었습니다. 발신자 정보에 뜬 코드는 펜타곤 태평양 사령부. 등골이 서늘해지더군요. 저는 최민재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는 눈짓을 보내고 상황실 구석으로 빠르게 걸음을 옮겨 전화를 받았습니다. 리처드 벤스 대령입니다.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제 직속상관인 해리슨 장군의 것이었는데 평소의 묵직한 톤이 아니라 분노로 억눌린 쇳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방금 중국 대사관에서 국무부로 항의 서한이 날아왔어. 태국군이 국경 조약을 위반하고 불법 무기로 민간 시설을 타격했다더군. 당장 해명해. 작전 실패지? 오폭 사고 난 거지?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금 장군은 제가 실패했다고 보고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미국이 개입해서 상황을 수습하고 한국산 무기의 위험성을 부각해 태국 시장에서 퇴출할 명분이 생기니까요. 하지만 제 눈앞의 모니터에는 여전히 오차 3.4m라는 완벽한 성공의 증거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장군님. 작전은 완벽했습니다. 민간 피해 제로. 목표물 4개소 정밀 타격 확인. 한국산 KGB의 유도 성능은 제가 본 것 중 최고였습니다. 이건 오폭이 아니라 외과 수술이었습니다. 입 다물게, 리처드. 장군의 고함이 고막을 때렸습니다. 누가 자네더러 무기 품평회하라고 했나? 지금 워싱턴의 기류가 어떤지 알아? 우리가 F-16을 팔아놨는데 정작 스포트라이트는 한국산 폭탄이 가져가게 생겼어. 게다가 중국 놈들은 이게 미국의 사주라고 길길이 날뛰고 있고. 하지만 사실입니다. 우리가 못한 걸 저들이 해냈습니다. 이걸 보고서해. 그 보고서 절대 올리지 마.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깔렸습니다. 그것은 군인의 명령이라기보다는 정치인의 거래에 가까운 톤이었죠. 지금 즉시 모든 데이터를 봉인해. 그리고 태국 측에 전달해. 이번 작전은 미 공군 전술 통제 하에 이루어진 F-16의 정밀 타격으로 공식 발표한다고. 한국? 언급도 하지 마. 그 K자도 꺼내지 말란 말이야. 알겠나?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는 제 귀에 뚜 하는 끊김음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상황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탭 대령은 여전히 부하들과 환호하고 있었고 최민재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죠. 진실은 명백했습니다. 한국이 해냈고 한국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그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20년 군생활 동안 느껴보지 못한 일종의 역겨움이었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지켜온 정의가 고작 이런 것이었나? 강대국의 체면을 위해 약소국의 피땀 어린 성과를 도둑질하는 것? 그때 상황실 메인 출입구가 거칠게 열리며 헌병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뒤로 말쑥한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들어오더군요. 그중 선두에선 남자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국 국방부조달위원회의 실세이자 친중파로 알려진 차이웃 위원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묘한 미소를 띠고 있는 중국 무관 장웨이가 서 있었고요. 작전 중지. 전원 동작 그만. 차이웃이 고함을 지르며 상황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환호하던 장교들의 움직임이 일시정지 화면처럼 멈췄죠. 수탭 대령이 굳은 표정으로 다가갔습니다. 무슨 짓입니까?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이제 후속 타격만 남았는데. 성공? 누가 성공이라고 했소? 중국 측에서 오폭 증거를 제시했소. 민간인 마을이 불바다가 됐다고. 차이웃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지휘 통제 콘솔의 전원을 내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건 명백한 억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에 서 있는 장웨이의 서늘한 눈빛은 이 억지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강대국의 협박임을 암시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 정체불명의 외국인은 당장 쫓아내. 허가받지 않은 민간인이 군사기밀구역에 있는 건 불법이야. 차이웃의 손가락이 정확히 최민재를 가리켰습니다. 헌병 2명이 최민재에게 다가가 험악하게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최민재는 저항하지 않고 두 손을 들었지만 그의 눈은 저를, 아니 정확히는 제가 들고 있는 노트북을 빤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봤죠?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제 노트북 안에는 방금 다운로드한 오차 3.4m의 로그 파일과 한국의 산하가 기록된 유령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사라지면 오늘 밤의 기적은 영원히 묻힐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미제 전투기의 승리 혹은 중국의 주장에 따른 태국의 오폭으로 기억하겠죠. 잠깐. 저도 모르게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상황실의 모든 시선, 차이웃의 경멸 어린 눈빛, 장웨이의 날카로운 시선, 그리고 최민재의 무심한 눈동자가 동시에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닫아 가슴에 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워싱턴에 충실한 개가 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목격한 증인이 될 것인가. 제 군복에 달린 대령 계급장이 오늘따라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방금 읽었던 그 문장이 지워지지 않고 맴돌고 있었습니다. 새는 바람과 싸우지 않는다. 바람을 이용할 뿐이다. 그래, 싸우지 말자. 대신 이용하자. 저들이 덮으려는 이 거대한 바람을. 저는 굳게 닫힌 입술을 떼며 차이웃과 장웨이를 향해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아마도 양심이라 불리는 그 낡은 부품이 드디어 작동을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이 노트북은 미 합중국 자산입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제 목소리는 짐짓 단호했지만 성대 깊은 곳에서는 미세한 떨림이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차이웃 위원과 저 사이의 거리는 불과 2m, 그 짧은 공간을 메우고 있는 헌병들의 살기등등한 눈빛이 제 피부를 따갑게 찌르고 있었으니까요. 차이웃은 멈칫하더니 이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미국 자산? 리처드 대령, 당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요? 여긴 태국 영토고 저 서버실의 데이터는 태국 국방 예산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요. 그리고 방금 당신네 펜타곤에서도 협조 공문이 내려왔을 텐데. 그는 마치 귀찮은 파리를 쫓아내듯 손을 휘저으며 헌병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헌병들이 저를 포위하며 거리를 좁혀오기 시작했죠. 그 압박감은 물리적인 공포를 넘어 제 군생활 전체가 부정당할지도 모른다는 사회적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가슴에 더 세게 끌어안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 뒤로 차가운 서버렉의 감촉이 느껴지더군요. 도간에 든 쥐, 아니 덫에 걸린 늑대꼴이었습니다. 그때 차이웃의 뒤에 서 있던 장웨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소름 끼치도록 조용했고 잘 손질된 정장 소매 아래로 보이는 손목시계는 이 상황실의 모든 장비를 합친 것보다 비싸 보였습니다. 대령님. 장웨이는 유창한 영어로 아주 나긋나긋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명예로운 은퇴를 앞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연금, 의료 혜택, 그리고 고향에 있는 가족들. 굳이 이깟 제3세계의 정치 노름에 끼어들어서 그 모든 걸 불태울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이미 제 신상 명세를 꿰뚫고 있었고 제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정확히 알고 찌르고 들어온 겁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며 요동쳤죠.
노트북을 넘겨주면 저는 안전해집니다. 워싱턴은 저를 칭찬할 것이고 중국은 저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며 저는 평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겠죠. 하지만 제 가슴에 품은 이 노트북 안에서 최민재가 남긴 데이터들이 뜨겁게 맥동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지 뭡니까? 그 순간 헌병들에게 양팔이 꺾인 채 끌려나가던 최민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고 있었지만 고개를 돌려 저를, 아니 정확히는 제가 쥐고 있는 노트북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이더군요. 읽으세요. 저는 홀린 듯이 시선을 내려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프로젝트 M 유령 폴더의 하위 디렉토리를 보았습니다. 아까는 미처 보지 못했던 비용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웨이의 시선을 피하는 척하며 재빨리 그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그곳에는 영수증이나 예산 내역이 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것은 숫자가 아닌 사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국의 어느 산 정상이었습니다. 영하 20도는 좋게 되어 보이는 혹한 속에서 낡은 패딩 점퍼를 입은 연구원들이 얼어붙은 장비를 맨손으로 수리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들의 손은 동상으로 검게 변해 있었고 눈썹에는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붕대를 칭칭 감은 다리, 터져버린 고막 때문에 귀를 막고 고통스러워하는 엔지니어, 그리고 과로로 쓰러져 링거를 맞으면서도 노트북을 놓지 않는 누군가의 뒷모습이 찍혀 있더군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 그것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속의 청년은 앳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사진 밑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4년 1월 태백산 필드 테스트 중 실족. 고 이재민 연구원. 향년 29세. 바람이 되다. 순간 제 호흡이 멈췄습니다. 이 유령이라는 무기는 단순히 천재적인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결핍, 그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청춘을 갈아 넣은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누군가의 목숨값이 만들어낸 결정체였던 겁니다. 미국은 돈으로 기술을 샀지만 이들은 생명으로 기술을 빚어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데이터는 3.4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죽은 동료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산을 오르고 또 올랐던 것이죠. 최민재의 그 무심한 표정 뒤에는 먼저 떠나보낸 동료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책임감이 바위처럼 짓누르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건 기계가 아니야. 사람이야. 제 입에서 신음 같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데이터를 넘겨준다는 건 단순히 군사 기밀을 유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눈보라치는 산정상에서 얼어 죽어간 그 청년의 영혼을 저 기름진 돼지 같은 차이웃과 교활한 뱀 같은 장웨이의 먹이로 던져주는 짓이었으니까요. 대령,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시오. 차이웃이 더는 못 참겠다는 듯 소리치며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노트북 내놔. 헌병. 당장 뺏어. 헌병들이 제 팔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노트북을 등 뒤로 숨기며 몸을 비틀었죠. 우당탕 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군화발이 제 정강이를 걷어찼지만 고통보다 더 큰 분노가 제 전신을 휘감아 돌았습니다. 손대지 마. 이건 내 관할이야. 제가 악을 쓰며 저항하자 장웨이가 혀를 차며 차이웃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강제로 뺐으면 모양새가 안 좋으니 방법을 바꾸죠. 그는 상황실 벽면에 있는 주 전원 차단기를 가리켰습니다. 전원 내려. 그리고 통신선 끊어. 이 방을 완전히 고립시켜. 차이웃의 지시에 따라 헌병 하나가 차단기를 내렸습니다. 퉁. 무거운 구동음과 함께 상황실의 조명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검게 죽어버렸고 윙윙거리던 쿨링팬 소리도 멈췄습니다. 비상등의 붉은 불빛만이 켜져 상황실을 마치 현상소 암실처럼 기괴하게 물들였죠. 리처드 대령. 어둠 속에서 장웨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외부와의 연결은 끊겼습니다. 당신이 쥐고 있는 그 노트북 배터리가 얼마나 갈까요? 1시간? 2시간? 그 안에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상상이 됩니까? 여긴 CCTV도 꺼졌고 목격자들은 전부 내 편입니다. 당신이 여기서 불의의 사고로 실족해서 뇌진탕으로 사망한다고 해도 워싱턴은 그저 조의금이나 보내고 말 겁니다. 그것은 명백한 살해 협박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벽을 짚고 일어섰죠. 헌병들이 저를 둥그렇게 포위하고 있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수탭 대령과 태국 장교들은 총을 든 헌병들에게 제압당해 구석에 몰려 있었고요. 완벽한 고립. 그리고 절망적인 침묵. 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품에 안은 노트북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이 얇은 플라스틱 덩어리가 지금 제가 가진 유일한 무기이자 지켜야 할 성역이었습니다. 당신들, 실수하는 거야. 저는 마른 입술을 떼며 쉰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이 안에는 당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유령들이 들어있어. 억지로 열려고 했다가는 그 유령들이 당신들을 지옥 끝까지 쫓아갈 거다. 하, 유령? 미신 따위 믿는 늙은이였군. 차이웃이 비웃으며 헌병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잡아. 그리고 부숴버려. 군화 발자국 소리가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붉은 비상등 아래서 번들거리는 헌병들의 곤봉이 허공을 갈랐죠. 저는 눈을 질끈 감으며 노트북을 감싸 안았습니다. 20년 군 생활의 끝이 이렇게 비참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눈보라 속에서 떨고 있던 그 한국인 연구원들의 손을 놓지는 않았으니까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누구 맘대로 전원을 끕니까? 아직 저장 안 했는데. 어둠을 찢고 익숙하고도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황실 입구 쪽이었습니다. 헌병들에게 끌려나갔던 최민재. 그가 언제 돌아왔는지 문가에 기대어 믹스커피 봉지를 흔들고 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령님, 그 노트북 배터리 걱정 마십시오. 제가 대용량으로 개조해놨거든요. 한 3일은 갈 겁니다. 그의 등장에 차이욱과 장웨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헌병들을 따돌리고 온 거지? 최민재의 뒤로 아까 뉴스에서 봤던 것보다 더 살벌한 표정을 한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비행복을 입은 아텟 대위와 브라보 편대 조종사들, 그리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정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몽키 스패너와 대형 렌치가 들려 있었죠. 우리 손님 건드리지 마라. 아텟 대위가 나직하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전 기록 지우려는 놈은 그게 장관이든 뭐든 간에 대가리를 깨버리겠다. 그건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전우와 자신들이 이뤄낸 기적을 지키려는 수컷들의 본능적인 포효였습니다. 전세가 아주 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실의 공기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 직전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아텟 대위의 서슬퍼런 일갈에 차이웃 위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지만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정치꾼답게 정면 충돌을 피하는 교활한 길을 택하더군요. 등 뒤에선 수십 명의 정비사들이 쥐고 있는 몽키 스패너와 대형 렌치는 헌병들이 허리춤에 찬 고무 곤봉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고 원초적인 흉기였으니까요. 좋아. 아주 좋아. 군인이 상관에게 항명하고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 기술자와 결탁해서 무장 반란을 일으킨다. 차이웃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하극상이 아니야. 내란죄다. 너희들 군번줄이 오늘부로 범죄자 인식표로 바뀌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 주지. 그리고 너희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말이야. 그는 장웨이와 함께 상황실을 빠져나가며 마지막으로 제게 소름 끼치는 눈빛을 던졌습니다. 그 눈빛은 인간을 보는 눈이 아니라 이미 도축된 고깃덩어리를 보는 푸죽간 주인의 눈빛과 다를 바 없었죠. 리처드 대령, 당신도 공범이야. 워싱턴이 반란군 수계를 보호해 줄 것 같나? 이 문이 닫히는 순간 여기는 감옥이 될 거다. 아주 덥고 숨막히는 무덤 말이야. 철커덩. 끼익. 쿵. 육중한 방탄 철문이 닫히고 밖에서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금속성 소음이 3번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우리 모두의 관 뚜껑에 못을 박는 소리처럼 심장을 내려쳤죠. 헌병들이 물러나고 악당들이 사라졌지만 승리감은커녕 납덩이 같은 침묵만이 상황실을 짓눌렀습니다. 조종사들과 정비사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분노라는 아드레날린이 그들을 움직였지만 적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현실이라는 차가운 공포였기 때문입니다. 대령님, 이제 어떡합니까? 아텟 대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자처럼 포효하던 그의 눈동자가 이제는 길 잃은 아이처럼 흔들리고 있지 뭡니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본드로 붙여놓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걱정 마라, 미국이 구해줄 거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허리춤의 위성 전화기는 이미 먹통이 되어 있었고 워싱턴은 저를 쓰다 버린 휴지 조각처럼 폐기했으니까요. 비상등의 붉은 불빛 아래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의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척추까지 올라왔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절망이 제 영혼을 얼어붙게 만들더군요. 20년의 군 생활,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쌓아올린 제 커리어와 명예가 이 눅눅하고 어두운 동남아의 지하 벙커에서 먼지처럼 바스러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끝났어.
완전히. 제 내면의 목소리가 조소하듯 속삭였습니다. 이건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의 반란죄는 총사령 아니면 종신형입니다. 저야 미국 시민권자니 추방당하고 불명예 전역으로 끝나겠지만 저 젊은 태국 조종사들과 정비사들은 그들의 인생은 오늘 밤으로 끝장난 겁니다. 저 때문에. 제가 그들을 부추겼고 제가 그들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줬기 때문이죠. 그 죄책감이 물리적인 통증이 되어 명치를 조여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실의 온도는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중앙 공조장치가 꺼지면서 수십 명의 사람이 내뿜는 열기와 이산화탄소가 벙커를 찜통으로 만들고 있었거든요.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져 군복이 젖어 들어갔지만 역설적으로 제 몸은 오한이 든 것처럼 덜덜 떨렸습니다. 공포가 체온 조절 기능마저 마비시킨 탓이었겠죠. 이게 내 인생의 종착역인가? 고작 중국의 끈아풀과 부패한 정치인에게 노란하다가 어두운 방에 갇혀 질식해 죽는 것? 내 딸의 졸업식에도 못 가고 명예로운 저녁식도 없이 반란군을 도운 미친 늙은이로 기록되는 것? 제 시선이 품에 안고 있던 노트북으로 향했습니다. 이깟 데이터가 뭐라고? 죽은 이재민 연구원? 숭고한 희생? 웃기지도 않는 소리였습니다. 당장 살아있는 내 부하들이 죽게 생겼는데 죽은 유령의 명예가 무슨 소용입니까? 차라리 문을 두드리고 차이웃에게 빌까? 무릎을 꿇고 구두를 핥아서라도 데이터를 넘겨줄 테니 아이들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해볼까? 비굴함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습니다. 패배감은 인간을 가장 추악하게 만드는 독약과도 같아서 저는 제 자신이 혐오스러워 견딜 수가 없더군요.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헛구역질을 참으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치익, 보글보글. 무거운 정적을 깨고 아주 이질적이고 평화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제가 환청을 듣는 줄 알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물 끓는 소리라니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푸른 불꽃이 보였습니다. 최민재였습니다. 그는 비상전력으로 간신히 윙윙대고 있는 서버렉 옆에 쪼그리고 앉아 휴대용 버너에 찌그러진 양은 코펠을 올리고 물을 끓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물 끓는 소리가 참 좋지 않습니까? 그 건조한 목소리에 제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미쳤어?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저는 쉰 목소리로 쏘아붙이며 비틀비틀 일어났습니다. 멱살이라도 잡고 흔들고 싶었습니다. 우린 갇혔어. 전기도, 통신도, 물도 끊겼다고. 여기서 말라 죽거나 나가서 총살당하거나 둘 중 하나야. 그런데 라면 물이나 끓이고 있어? 제 고함 소리가 벙커 벽을 타고 메아리 쳤습니다. 아틱 대위와 정비사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최민재는 제 비난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끓어오르는 물을 종이컵에 아주 조심스럽게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겠다는 듯 신중하게 따랐습니다. 하얀 김이 붉은 비상등 불빛을 받아 피어오르는데 그 모습이 마치 종교의식처럼 엄숙해 보이기까지 하더군요. 상황 파악이라. 밖에서는 전기를 끊었고 통신을 차단했고 아마 식량 보급도 안 해줄 겁니다. 전형적인 고사 작전이군요. 알면서 그래? 우린 개죽음 당하는 거야. 당신이 만든 그 잘난 유령 때문에? 대령님. 최민재가 종이컵 하나를 제 앞으로 쑥 내밀었습니다. 달달하고 구수한 인스턴트 커피 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 냄새는 땀 냄새와 공포의 냄새로 가득 찬 이 공간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아서 오히려 비현실적인 안도감을 주더군요. 저는 엉겁결에 그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자 떨리던 손이 거짓말처럼 진정되었습니다. 한국산에서 데이터를 모을 때 말입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추위? 곰? 아니면 실족사? 전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컵을 호호 불며 안경에 서린 김을 옷자락으로 닦아냈습니다. 고립입니다. 눈보라가 쳐서 1m 앞도 안 보이고 무전기는 배터리가 나가서 먹통이고 식량은 초코바 하나 남았는데 내가 지도상에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를 때? 그때 찾아오는 공포가 진짜죠.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 같은 그 느낌. 지금 대령님이 느끼는 거랑 똑같을 겁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조명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피로해 보였지만 눈동자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 절망을 이미 수십 번 겪어본, 그리하여 절망을 친구처럼 여기게 된 사람의 눈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이재민 연구원이 그랬습니다. 길을 잃은 게 아니라 길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이재민. 그 죽은 친구 말입니까? 네. 그 친구가 실족해서 절벽 아래로 떨어졌을 때
우리는 헬기를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기상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밧줄을 타고 내려가서 그 친구를 안았을 때 이미 숨이 멎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민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쓴웃음을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삼켰습니다. 모굴대가 움직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친구 품속에 있던 하드디스크가 멀쩡하더군요. 죽어가면서도 그걸 가슴에 품고 웅크린 겁니다. 자기 갈비뼈가 부러지는 건 상관없어도 데이터가 깨지는 건 싫었던 거죠. 바보 같은 녀석. 그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는 어떤 숭고한 의지에 대한 경외심에 가까웠습니다. 우린 그날 맹세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세상 빛을 볼 때까지는 어떤 놈이 방해해도 설령 그게 미국이든 중국이든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산에서 죽은 놈도 있는데 산 아래서 산 놈들이 겁먹으면 쪽팔리지 않겠습니까? 바람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도 멈추지 않는다고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니, 제 영혼을 후려쳤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안위와 연금, 명예 따위를 걱정하며 떨고 있었는데 이 남자는 죽은 동료와의 약속 하나를 붙들고 이 먼 타국까지 와서 거대 권력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가진 군인 정신이라는 게 얼마나 얄팍한 껍데기였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겁니까? 여기서 나갈 방법이라도 있다는 겁니까? 놈들은 우릴 말려 죽일 텐데요. 나갈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보러 오게 만들면 됩니다. 최민재가 바닥에 놓여있던 제 노트북을 가져갔습니다. 배터리 잔량은 78%.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그러자 지도 화면이 사라지고 복잡한 주파수 파형이 춤을 추기 시작했죠. 녹색 파형이 붉은색 노이즈를 뚫고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KGB는 한국말을 쓴다고. 근데 이 녀석이 참 수다스러운 놈입니다. 혼자만 알고 있는 걸 못 참거든요. 그는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지금 밖에는 차이우시 통신선을 다 끊었다고 생각하겠죠. 유선망, 위성전화, 기지국, 잼머까지 돌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상식 밖 아주 높은 곳에 있는 놈들입니다. 놓친 거? 높은 곳? 저 위에 있는 놈들입니다. 최민재가 천장을, 아니 그 너머 보이지 않는 밤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아직 4발이 남았습니다. 아까 쏘아 올린 KGB 4발. 타격은 끝났지만 통신 모듈은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 녀석들이 지금 고도 2만 피트 상공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중계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쏘는 신호를 받아서 저 멀리 국경 밖 재밍이 닿지 않는 안전한 위성으로 토스해주고 있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폭탄을 통신 중계기로 쓴다고? 그게 가능한 발상입니까? 대역폭은 작지만 텍스트 데이터 정도는 충분히 나갑니다. 차이우시 땅에서 우리 입을 막아도 하늘에 떠 있는 유령들의 입은 못 막습니다. 한국인들은 답답한 걸 제일 싫어해서 어디서든 와이파이는 터지게 만들어 놓거든요. 최민재의 화면에 전송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전송 대상 월드 와이드 웹. 업로드 완료. 방금 나갔습니다. 3.4m의 명중 데이터, 차이우시 상황실에 난입해서 협박하는 음성 녹음, 그리고 장웨이가 대령님 회유하려던 대화 내용까지. 전 세계 군사 포럼, CNN 제보란, 워싱턴 포스트, 심지어 SNS까지 싹 다 뿌렸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무심한 기술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판을 뒤집어버린 승부사의 통쾌한 미소였죠. 이제 밖이 시끄러워질 겁니다. 아주 많이요. 아마 펜타곤 전화통에 불이 날걸요? 그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은 순식간에 희열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갇힌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폭탄의 뇌관 위에 앉아 있었고 방금 최민재가 그 뇌관을 터뜨린 겁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있던 아tit 대위의 어깨를 힘주어 잡았죠. 일어나, 아tit. 제군들, 전원 기립. 제 목소리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조종사들과 정비사들이 영문을 모른 채 주섬주섬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 우리는 증인이다. 그리고 방금 우리의 증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제 겁먹어야 할 건 우리가 아니라 저 문 밖에 있는 놈들이다. 저는 최민재에게 다가가 제 손에 들려있던 식은 커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 달짝지근한 맛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전율을 일으키더군요. 카페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라는 마약이 혈관에 주입된 기분이었습니다. 최 수석, 다음 작전은 뭡니까?
제가 묻자 최민재는 빈 컵을 구기며 대답했습니다. 버티기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질 때까지 딱 3시간만 버티시죠.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서 이슈가 터지면 반응도 빠르거든요. 게다가 그 목포 노래방 사건 때문에 한국 네티즌들이 지금 독이 바짝 올라 있거든요. 이 소식 들으면 아마 서버가 터질 겁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붉은 비상등 불빛이 더 이상 공포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곧 다가올 거대한 반격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보였으니까요. 영혼의 어두운 밤은 끝났습니다. 이제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요란하고 통쾌한 새벽이 말입니다. 3시간. 최민재가 예언했던 그 시간은 마치 영겁처럼 더디게 하지만 시계바늘처럼 정확하게 흘러갔습니다. 밀폐된 벙커 안의 산소 농도는 조금씩 떨어져 갔고 수십 명의 사람이 내뿜는 거친 숨소리와 땀냄새가 공기를 끈적하게 채우고 있었지만 우리 중 누구도 불평 한마디 내뱉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침묵 속에서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시계를 노려보며 보이지 않는 도화선이 타들어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뿐이죠. 제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서 이명처럼 울리더군요. 과연 세상이 응답할까? 저 하늘 위의 유령들이 보낸 신호가 워싱턴의 두꺼운 방화벽을, 베이징의 거대한 검열을 뚫을 수 있을까? 의심과 희망이 교차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징 지징. 제 허리춤 죽어있던 위성 전화기가 묵직한 진동을 토해냈습니다. 그 소리는 고요한 벙커 안에서 마치 마른 하늘의 천둥 소리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 액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수신 불가였던 안테나 감도가 풀로 차올라 있었고 발신자 정보에는 백악관 상황실이라는 글자가 섬뜩할 정도로 선명하게 박혀있지 않겠습니까? 재밍이. 풀렸어. 아티떼이가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차이웃 일당이 우리를 고립시키기 위해 기지 전체에 돌리던 전파 방해 장치가 꺼진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외부의 거대한 압력에 의해 강제로 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쾅, 쾅, 쾅. 곧이어 육중한 철문이 부서질 듯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 밖에서 다급하게 아니 발광하듯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열어. 당장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그것은 차이웃의 목소리였는데 3시간 전에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공포에 질린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끼익, 텅. 마침내 철문이 열리고 눈부신 복도의 조명이 어두운 벙커 안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는 반사적으로 눈을 가려야 했죠. 그 빛 속에서 차이웃과 장웨이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는데 그들의 몰골은 가관이었습니다. 차이웃은 넥타이가 풀어헤쳐진 채 땀범벅이 되어 있었고 늘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던 장웨이조차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손에 든 태블릿 PC를 부들부들 떨고 있었으니까요. 너희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세상에 무슨 짓을 저지른 거냐고? 차이웃이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이 심하게 떨리고 있더군요. 무슨 짓이라뇨?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시간 전 헌병들 앞에서 떨던 늙은 대령은 이제 없었습니다. 제 등 뒤에는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버티고 있었거든요. 저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아주 정중하게 하지만 뼈있는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을 뿐이죠. 세상이 대답해 주기를 말입니다. 이 악마 같은 놈들. 차이웃이 뒷걸음질 치며 장웨이를 쳐다봤지만 중국 무관은 이미 그를 외면하고 자신의 태블릿에 콜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이거 보십시오. 반응이 왔습니다. 최민재가 서버실 구석에서 빔 프로젝터에 전원을 올렸습니다. 전기가 돌아온 겁니다. 하얀 벙커 벽면에 CNN 뉴스 속보 화면이 거대하게 투사되었습니다. 속보, 태국 국경의 미스터리, 그리고 유령의 내부 고발. 앵커의 긴박한 목소리가 벙커를 가득 채웠습니다. 방금 전 인터넷에 공개된 태국 공군 기지의 내부 녹취록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태국 고위 관료와 중국 측 관계자가 미 공군 대령을 감금하고 살해 협박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파일에 포함된 오늘 새벽의 작전 데이터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정밀 타격의 증거라며 경악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군사 전문가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오차 3.4m요? 산악 지형에서요? 이건 제2담도 못합니다. 한국산 KGGB가 보여준 이 퍼포먼스는 기존의 항공 무기 체계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완벽한 기술적 통제입니다.
이어 SNS 반응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는 샵 태국 조종사를 구하라, 2위는 샵 유령 무기, 그리고 3위는 놀랍게도 샵 목포의 복수였습니다. 목포? 저는 의아해서 최민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씩 웃더군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국 네티즌들이 지금 독이 바짝 올라있다고. 놈들이 우리 데이터를 보자마자 목포 노래방 사건이랑 연결 지어버렸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만든 폭탄으로 우리 형제를 괴롭힌 캄보디아 놈들을 참교육했다는 서사가 완성된 거죠. 지금 한국 인터넷은 서버가 마비될 지경일 겁니다. 그것은 나비 효과였습니다. 작은 노래방 사건이 한국인들의 민족적 자존심을 건드렸고 거기에 최민재가 뿌린 압도적인 승리의 데이터가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전 세계 여론은 순식간에 태국 조종사들과 한국 기술진을 영웅으로 차이웃과 중국을 진실을 은폐하려는 악당으로 규정해 버렸습니다. 띠리리링. 이번에는 장웨이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발신 번호를 확인하자마자 사색이 되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네, 본국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시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참관만. 네. 귀국 명령이요? 하지만 지금 나가면 기자들이. 장웨이는 전화를 끊지 못한 채 차렷 자세로 부동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중국어 고함 소리가 얼마나 큰지 제 귀에까지 쩌렁쩌렁하게 들릴 정도였죠. 베이징은 꼬리 자르기를 선택한 겁니다. 국제적 망신을 당하느니 무능한 무관 하나를 희생양으로 삼는 게 나으니까요. 장웨이는 힘없이 전화기를 떨어뜨리며 차이웃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일 처리를 멍청하게 해서. 전기를 끊을 거면 하늘도 막았어야지. 뭐요? 당신이 시키는 대로 했잖아. 내가 책임질 줄 알아?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하는 두 악당의 추태를 보며 저는 씁쓸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위성 전화를 들어 백악관 상황실과 연결된 라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죠. 리처드 벤스 대령. 여기는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자네 살아있나? 네,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작전을 성공시킨 그리고 진실을 지켜낸 영웅들이 함께 있습니다. 다행이군. 지금 대통령께서도 보고를 받으셨네. 중국 측에서 공식 유감을 표명했고 태국 총리도 진상조사를 약속했어. 자네 지금 당장 그 벙커에서 나와. 미 해병대 신속대응팀이 헬기로 가고 있다. 그 통화 내용은 상황실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특히 차이웃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차이웃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죠. 수텝 대령. 제가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구석에 억류되어 있던 수텝 대령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3시간 동안의 감금에도 불구하고 그의 군복은 흐트러짐이 없었고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휘권을 복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난장판을 정리해 주시죠. 수텝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차이웃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차이웃을 호위하던 헌병들은 이미 총구를 내리고 눈치를 보고 있었죠. 전투기 조종사들의 영웅적 활약은 이미 수텝과 아틱 대위에게 기울어져 있었으니까요. 차이웃 위원. 당신을 작전 방해, 이적행위,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군사법정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지. 수텝의 일갈에 헌병들이 주저없이 차이웃의 양팔을 결박했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난 태국을 위해서. 으악. 차이웃의 비명은 헌병들에 의해 끌려나가면서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장웨이는 아무 말 없이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슬그머니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정비사들이 몽키 스패너를 든 채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손님, 가실 땐 가시더라도 사과는 하고 가셔야지. 아틱 대위가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웨이는 굴욕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오직 진실과 데이터만으로 거둔 쾌거였습니다. 나가시죠. 바깥 공기가 그리웠습니다. 최민재가 짐을 챙겨들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열린 철문을 통해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활주로로 이어지는 출구에 다다르자 새벽의 여명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밤새 내리던 칠흑 같은 어둠이 걷히고 당맥 산맥 위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활주로에 정렬된 F-16 전투기들의 캐노피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죠. 그리고 그 날개 아래 아직 사용되지 않은 KGB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승리를 축하하는 훈장처럼 말입니다. 활주로에는 수백 명의 기지 장병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향해 도열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습을 드러내자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와, 브라보 편대 만세, 벤스 대령 만세, 코리아 만세.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 목이 메었습니다. 20년 군생활 동안 받아본 그 어떤 훈장보다 더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옆에선 최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덤덤한 표정으로 주머니에서 믹스커피 봉지를 꺼내 만지작거리고 있더군요. 최수석. 네. 이것도 당신 알고리즘에 있었습니까? 이런 영화 같은 엔딩 말입니다. 최민재가 피식 웃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데이터에 없는 겁니다. 한국말로는 이걸 인과응보라고 하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요.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높은 곳 어딘가에서 아직도 빙글빙글 돌며 신호를 중계하고 있을 4개의 유령들을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민 연구원도 좋아할 겁니다. 자기 목숨값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득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 해병대의 구조 헬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조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했으니까요. 저는 리처드 벤스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제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자랑스러운 날로 기억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미국이 힘으로 누르는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는 작지만 똑똑하고 무엇보다 진심을 담은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저 조용한 동양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가시죠, 대령님. 아침 먹으러. 믹스커피 말고 진짜 밥으로요. 최민재가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그의 낡은 작업복 등 뒤로 아침 햇살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날개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을 덮고도 남을 만큼 크고 강인한 날개 말입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향해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정중한 경례를 올렸습니다. 경례. 제 손끝이 눈썹에 닿는 순간 태국 장병 수백 명이 일제히 최민재를 향해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것은 영웅에 대한 예우이자 새로운 시대에 대한 경의였습니다. 목포의 작은 노래방에서 시작된 나비의 날갯짓이 태국 국경의 폭풍을 잠재우고 마침내 전 세계에 거대한 바람을 일으킨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활주로 위로 쏟아지던 아침 햇살은 제 낡은 군복에 달려있던 대령 계급장보다 훨씬 더 찬란하고 무겁게 빛났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죠. 진짜 힘이란 건 거대한 항공모함이나 하늘을 뒤덮는 최신 스텔스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밤을 새우고 산을 오르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친 그 치열하고도 뜨거운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마음의 고향인 이곳 대한민국 서울 광화문의 한 작은 카페에 앉아 이 마지막 보고서를 적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 멀리 북한산의 거친 능선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데 저 험준한 바위산 어딘가에도 최민재 수석과 고 이재민 연구원의 땀방울이 배어 있을 거라 생각하니 낯선 이방인의 도시가 마치 오래된 고향처럼 애틋하게 느껴져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져 오더군요. 사람들은 흔히 기적을 바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태국 국경에서 목격한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차가운 산꼭대기에서 묵묵히 데이터를 쌓아 올린 한국인들의 지독한 성실함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으니까요. 제 테이블 위에는 최민재 수석이 즐겨 마시던 그 노란색 믹스커피가 한 잔 놓여 있습니다. 달짝지근하면서도 묘한 쓴맛이 감도는 이 액체를 한 모금 넘기며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커피 맛이야말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맛이 아닐까 하고요. 쓰라린 역사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어이 달콤한 성취를 만들어내는 그 강인한 생명력 말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유령은 단순히 적을 파괴하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바람이 되고 비가 되고 그림자가 되기를 자처한 한국 엔지니어들의 영혼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어느 연구소 혹은 어느 전방고지에서는 또 다른 최민재들이 밤을 지새우고 있겠죠. 그들이 흘리는 땀방울이 모여 거대한 강물이 되고 그 강물이 흘러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바다가 될 것임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습니다. 더 이상 워싱턴의 지침 따위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이 역동적인 서울의 풍경, 그리고 거리를 걷는 수많은 한국인의 활기찬 발걸음이 바로 제가 찾던 정답이자 살아있는 보고서니까요. 리처드 벤스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제 인생에서 한국을 만난 것은 가장 큰 행운이자 영광이었습니다. 부디 당신들의 그 뜨거운 바람이 멈추지 않기를.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미국의 오만함을 실력으로 잠재우고 전쟁의 판도마저 바꿔버린 한국의 기술력.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엔지니어들의 피땀 어린 헌신이 가슴을 뜨겁게 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로운 일상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을 바친 누군가의 희생 덕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가슴 벅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